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작업자의 사망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는 3명이고 사망으로 추정되는 작업자는 2명입니다. 또 다른 2명은 아직 매몰된 위치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무너진 현장에서 구급차가 나옵니다. 매몰 현장에서 구조한 작업자를 이송하는 겁니다. 다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작업자는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앞서 사고가 일어난 날 의식이 있는 채로 발견된 작업자 1명도 매몰된 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분은 팔에 끼인 상태로 구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구조하는 도중에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만 사망을 했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된 2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매몰된 7명의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사망했다는 비보만 이어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사망자의 빈소에는 침묵과 한숨만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사고는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되고 특히 안전에 대해서 안전을 감독하는 감독자들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소방은 사망한 거로 추정되는 작업자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작업자를 수색하고 구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애꿎은 시간만 흘러 골든타임이 줄어드는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철거 작업 계획서대로 실제 작업이 진행됐는지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 전담팀이 구성됐습니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70여 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은 보일러타워 철거 작업 전반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히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철거 작업 계획서를 확인하고 계획서대로 실제 작업이 진행됐는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수칙 등이 적절히 지켜졌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직접적인 붕괴 원인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인명구조 활동이 우선 진행돼야 하는 만큼 합동감식 등 집중수사는 구조작업이 마무리된 뒤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붕괴된 타워가 다른 타워와 비슷한 조건이지만 부분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점까지 확인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구조물이기 때문에 또 부분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결함마저도 해체 전에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에 대한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구조 현장에 붕괴 잔해물이 많고 인명수색을 위해 소방대원들이 하나하나 걷어내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를 동시에 소환합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양측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문제가 되는 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제공받은 거로 지목된 비공표 여론조사 값입니다.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3차례 조사를 했는데 이 비용 3,300만 원을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명 씨는 오 시장이 자신을 만나 선거에 이기게 해달라며 눈물을 흘리고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는 주장도 제기해왔습니다. 정반대 입장인 양측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부터 오늘 대질신문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명 씨가 불출석 의사를 내비쳐 한때 대질은 불발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제가 내일 정말 가기 싫어요. 안 가고 싶거든요. 안 간다 했어요, 다. 이유는 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매불쇼라는데 이런 데서 저는 제 가족을 건드리는 건 용서가 안 돼요. 김병민 서울부시장이 신병 확보를 거론해가며 대지 조사를 요구한 것에 명 씨가 불쾌감을 표하며 다시 출석을 선언해 결국 성사됐습니다.
오 시장 의혹 수사는 지난해 11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명시 수사를 본격화할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25일 창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양측의 진실 공방이 특검에서 끝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표결과 관련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이른바 면책특권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고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구속영장에 상세히 적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협조 요청 전화를 받았고 이후에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 표결 참여를 막으려 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통화하면서도 계엄 해제나 국회 봉쇄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고 통화 내용을 다른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것도 내란 가담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현직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직접 관련됐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 행위와 관련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헌법상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직무상 발언 그리고 표결이 대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 등과 상의를 거쳐 표결에 불참하거나 불참을 유도했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벗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이 면책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표결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해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모두 190명.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계엄 해제한 가결 요건인 제적 과반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표결 방해의 실효성 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볼지도 관심입니다. 실제 특검은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의원들을 특정하지 못해 영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 요구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법원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장한 특검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 추 전 원내대표 수사의 향배가 내란 수사에 대한 최종 평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특검 수사 막바지에 김건희 씨 금품 수수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비슷한 의혹이 한둘이 아닌데 결국 특검은 청탁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부인이던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 의혹은 특검 수사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김 씨는 1,000만 원 안팎의 샤넬 가방과 수천만 원짜리 명품 목걸이 각각 2개, 또 시계와 특검이 억대로 산정한 그림까지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종교단체와 기업, 전직 검사가 많게는 수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넸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관저공사를 맡아 논란이 됐던 21g 측도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명품 브랜드인 디올 상품으로 특정했습니다. 김 씨가 받은 것으로 지목된 금품은 모두 사업이나 인사청탁 의혹과 연결돼 있는데 디올 수수도 관저공사 수주와 맞물린 것으로 특검은 의심합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는 통일교 측에 샤넬 가방 2개만 받았다고 인정했을 뿐 그마저도 대가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금품을 받았어도 청탁만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같은 사례를 노린다는 해석입니다. 반대로 특검 수사로 청탁이 드러난다면 알선수재, 더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뇌물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검의 수사와 재판은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 변호인단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민중기 특검팀에 제출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한 DNA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어제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목걸이 DNA 감정을 맡겨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김 씨 측은 목걸이 잠금 장치나 표면은 피부와 접촉하는 지점이라 DNA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사용자를 판명하기 위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감정 신청이 있었으니 검토하겠지만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지 목걸이 사용 여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라프 목걸이 수수에 대해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증언 등 여러 증거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국민의힘 보이콧으로 반쪽 연설이 됐습니다. 제1야당이 시정연설에 빠진 건 3년 전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인데 협치 실종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3년 전 예산안 시정연설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 단상 맞은편 좌석이 텅 비었습니다. 메머드 야당 민주당 169명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겨냥한 전방위 수사에 반발해 전부 불참한 겁니다. 민생되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이 모습은 국정 최고 책임자가 나라 살림과 씀씀이를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입장조차 하지 않은 첫 제1야당으로 헌정사에 남았고, 당시 대통령도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약해질 거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고, 이 말은 여야 공수교대가 이뤄진 뒤 뜻밖의 예언처럼 현실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선 첫 예산안 시정연설에 국회 의석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민의힘이 전부 자리를 비운 겁니다. 좀 허전하군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3년 전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혀를 끌끌 차던 국민의힘은 이번엔 연설 내내 본회의장 밖에서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보이콧 이유였는데 과거 민주당이 반발했던 것과 닮은 꼴입니다. 도굴은 제1야당은 취임 5달 된 대통령의 탄핵까지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곧 해산될 정당이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까지 차버렸다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정치권에선 여야가 대화하지 않는 협치 실종이 새로운 관행이 됐다는 쓴웃음이 나옵니다. 서로를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상황 속에 연일 헌정사 흑역사를 갈아치울 거란 우려 섞인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10조 원 넘게 배정된 AI 예산과 민생회복지원금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728조 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두고 이틀째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화두는 역시 확장 재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AI 등 과학기술 성장에 박차를 가할 황금기에 야당이 발목 잡기에만 몰두한다고 외쳤고, 국민의힘은 말로는 AI 강국을 외치지만 정작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재정살포에 쓰는 돈이 더 많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여야는 서로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24년 세수 결손은 30.8조.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국채도 발행하지 않았고 기금 돌려막기로 대응했습니다. 이게 재정 포퓰리즘 아닙니까? AI 3대 강국 연담에서 10조 1천억 원 지금 투자한다고 하셨죠. 네네. 네. 근데 지난번 2차 추경으로 민생 회복 우리 지원금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13조 원 저희 편성해서 했지 않습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정부는 현재로선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제를 살려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라 살림살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현안들도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종묘 앞 고층 건물 논란과 한강버스 같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저격한 의제를 꺼내들었고 도대체 서울시장의 무슨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험은 시민들에게, 이익은 민간 회사에게 이 생각밖에는 안 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사이 엇박자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 재판 중지법 번복 사태를 정조준했습니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영철이 의지를 불편 민주당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두고는 지방부흥의 마중물이 될 거란 여당과 예산 블랙홀이 될 거란 야당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 농촌 좋은 수려한 환경, 길이 없어서 안 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길을 놓자고요. 거기에 인구가 늡니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니까 갑니다. 이게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3,6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농민들에게 필요했던 예산들, 공익직불금 예산들, 이런 부분들은 수천억씩 깎였습니다. 이틀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는 다음 주부턴 경제와 비경제 부처를 나눠 부별 심사에 돌입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자 정치권은 발빠르게 내년 지방선거 표심 공략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여야 수장 모두 현장 행보에 방점을 찍고 젠걸음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을 찾았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애도를 표했는데 사고 상황을 점검하며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도 읽힙니다. 몇 시간 전엔 충북을 방문해 바이오, 의학, 생명산업의 허브로 키워내겠다며 스윙보터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국유 재산을 헐값에 매각한 건 매국이라거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광주 방문은 쇼라는 등 야당 견제엔 매섭게 앞장섰습니다. 윤 어게인 세력과 손절을 하든지 광주 5.18 추모하실 분들과 손절을 하든지 어떻게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습니까? 다만 사법개혁 같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은 한결 자제하는 모습인데 주말 취임 100일도 별도 행사 없이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며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 수지를 찾았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마포구에 이어 벌써 3번째로 부동산 민심의 성난, 유권자와 접촉면을 넓힌 겁니다. 내 집 마련을 죄악시하는 주택 정책을 바로잡을 대한야당이란 점을 부각하며 이런 비유까지 내놨습니다.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입니다. 무너진 주거사대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장 대표는 간담회 시작 전 방명록에 현지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다. 믿지 말지 현지라고 적으며 정부 여당을 향한 틈새 저격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민주당보다 공천 기초 공사를 한 발 먼저 시작하는 모습인데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 잘 싸우는 이른바 국잘싸, 일잘싸를 대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여야는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여당은 우선 강성 이미지 희석에 방점을 찍은 거로 보이고 야당은 부동산 공세를 장기전으로 밀고 나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시 아닌 어제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장동 수사 공판팀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를 위한 내부 절차가 마무리된 뒤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고 적었습니다. 항소 기한 1시간 전에는 대검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으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것이라며 정권은 유한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안 하고 있다며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권력 눈치 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관련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엉터리 수사라며 고발전에 나섰는데 경찰은 그건 이 전 위원장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5일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 등이 전혀 필요 없는 엉터리 조사를 했던 겁니다. 저를 여러 차례 불러서 소환을 했는데 소환을 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려 6차례, 그 중에는 상당수가 저는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환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지난달 2일 체포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도 조사를 거부해 신속한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위원장은 실제 공소시효는 10년이고 경찰 주장은 엉터리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다는 이야기가 조사를 해봐야 공소시효가 6개월인지 10년인지 판결이 날 것 같다, 판정될 것 같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거는 엉터리 경찰이라는 거 스스로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전 위원장은 공소시효 논란에 이어 윗선이 연루된 기획수사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성명불상의 공범을 함께 고발한 건데 고발장에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증거가 없어 이렇게 표기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그건 그분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송치 여부를 비롯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진숙 전 위원장이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고소 고발전에 나선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최근 서울로 여행 온 일본인 모녀가 만취 운전 차량에 치이면서 50대 어머니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까지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낯부끄러운 현실에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초록색 불이 켜진 횡단보도에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더니 행인 2명을 들이받고 주변 풀숲에 처박힙니다. 지난 2일 한국 여행 첫날인 일본인 모녀가 서울 동대문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졌는데 차를 몰던 30대 남성은 주변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만취 상태였습니다. 유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일본 언론도 사건에 관심을 두고 보도하는 가운데 한국의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을 지적하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인구는 일본 절반 정도임에도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는 일본보다 5배나 많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찰이 아침 등교가 한창인 서울의 초등학교 앞에서 벌인 단속에서도 2명의 운전자가 음주로 적발되는 등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악습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0.112 나왔어요. 수치 많이 나왔거든요. 0.112 취소 수치 나왔습니다. 하나를 치우세요. 이거 아무리 해도 이게 찍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6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피의자에겐 최근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도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징역 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8년 윤창호법 통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지만 피해자 입장이나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음주 사망사고 형량을 최고징역 8년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에 있는 법원에서 형량이 막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제 하급심 법원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초과해서 선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복되는 음주 사망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일본인 관광객 사고 주변 지역과 강남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는데 음주운전자가 또 적발됐습니다. 이어서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사거리입니다. 경찰이 차량을 일일이 멈춰 세우며 금요일 밤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도로교통법 41조 2항에서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남성이 음주운전한 거리는 2.5km. 적발된 곳은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장소에서 불과 150m 거리였습니다. 한 명 정도 드시면 그렇게 안 먹은 것 같은데. 저쪽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잘 몰랐습니다. 이 운전자는 10년여 전에도 음주운전한 이력이 있어 결국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한밤중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은 서울 강남대로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동승자와 몰래 자리를 바꾸려다 적발된 30대 음주운전자. 경찰 단속에 급한 대로 여러 차례 물로 입을 헹궈보지만 음주 측정기를 불자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서울, 강남, 종로 등 도심 곳곳에서 2시간 동안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11명이 적발됐습니다. 2명은 면허 취소 수치, 나머지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주운전 사고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사고 다발 지점에서 불시의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 5일 유독가스 흡입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포스코 포항제철소 유독가스 누출 사고 현장에서 불화수소산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아변부 소둔산세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현장에서 불산 2ppm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2-3시간이 지난 뒤 성분 측정이 이루어져 사고 당시 누출된 불산의 양과 농도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의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누출된 화학물질의 정확한 성분과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3,800선까지 밀렸지만 낙폭을 줄여 1.8% 내린 3,953으로 마감했습니다. 4일째 하락한 삼성전자는 97,900원으로 마감했고 하락 전환한 SK하이닉스도 58만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3% 넘게 커지며 장중에 864까지 내려갔지만 낙폭을 줄여 2.4% 내린 876으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48원으로 출발해 지난 4월 11일 이후 약 7개월 만에 장중 1,457원을 넘었습니다. 챗GPT 다음은 피지컬 AI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올해 초 밝힌 비전입니다. 인공지능 핵심인 GPU 26만 장 판매 약속과 함께 로봇 등 피지컬 AI의 주요 거점으로 한국을 직접 지목했는데 기업들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졌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짓는 게 있는데요. 2030년까지 한번 우리 민간 협력을 통해서 20만 장. 정부가 담대하게 잡은 이 목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깜짝 발표로 순식간에 달성됐습니다. 1년에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GPU, 즉 인공지능의 핵심 장치는 400만 장 수준.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로 흘러가는 가운데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 한 곳이 무려 48만 장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26만 장이 적어 보이지만 그동안 국내에 있던 총 GPU 수가 6만여 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AI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한 셈입니다. 인텔만은 사실 GPU 26만 장보다 피지컬 AI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리나라가 AI 풀스택도 가지고 있지만 피지컬 AI 풀스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GPU 26만 장은 정부와 기업들이 나누어 구매합니다. 각각 5만 장씩 구매하는 삼성과 SK는 AI 팩토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와는 달리 생산을 지휘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완전 자동화 공장입니다. 앞으로 AI 수요가 기업 중심으로 옮겨가고 24시간 연결을 요구하는 AI 에이전트가 부상하면서 GPU 안에 들어갈 HBM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SK와 삼성은 이런 병목을 AI 공장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확보한 제조 AI 솔루션을 다른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SK는 엔비디아와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도입해서 SK 하이닉스에 특화된 가상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모리 칩 생산 공정을 완전 자율화를 해서 현대차 그룹은 자율주행차와 로봇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다양한 모빌리티 솔루션 그리고 부품, 완성차 제조, 생태계를 통한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통신, 로봇, 자율주행차까지 직접 만드는 테슬라 등 미국 기업들과 이미 제조업에서 미래 산업으로 전환한 중국 기업들이 선두에서 달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목표한 AI 3강을 향한 첫 발자국을 뗐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엔비디아 GPU 26만 장을 확보했지만 인공지능 시대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수급 문제 역시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폐쇄됐던 원전을 재가동하면서 빅테크들이 직접 인프라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박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3마일 원자력 발전소. 1970년대 방사능 유출 사고로 2기 가운데 2호기는 이미 폐쇄됐고 1호기 역시 2019년 수명을 다해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시대 전력 수요 확대, 재가동,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전 재가동에 시동을 건 건 AI 데이터 센터에 쓸 대규모 전력을 직접 확보하기 위해 나선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여기에 구글과 아마존 웹서비스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건설을 추진하면서 인공지능 클라우드의 3대 기업이 모두 자체 에너지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른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AI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원 확보, 송전망 건설 투자를 유치했고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은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4배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A new American company that will invest $500 billion at least in AI infra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and very quickly, moving very rapidly, creating over 100,000 American jobs almost immediately. 한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사리 확보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 GPU 26만 장에 필요한 에너지는 원전 한 기의 생산 전력과 맞먹는 수준. 여기에 아마존 웹서비스가 울산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를 선언하며 필요 전력 역시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칩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다 바틀렉으로 지금 존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에너지도 별로 없다는 사실도 알고. The power and environmental issues surrounding AI data centers are challenges that call for our collective efforts.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등 인공지능 시대 인프라 구축에 정부 기업할 것 없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박현입니다.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을 모듈러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 공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중화 여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냉장고 오른쪽 문 열어줘. 오른쪽 문 열립니다.
냉장고 왼쪽 문 열어줘. 명령에 따라 냉장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주방에서 연기가 나면 감지 센서가 작동해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삼성전자와 협력해 전시회에서 공개한 표준 모듈러 주택 모습입니다. 실제 주거 공간처럼 꾸며 관람객이 미래 주거 모습을 체험하고 관람객들에게 모듈러 공법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OSC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을 의미합니다. 공사 기간을 최대 30%까지 단축할 수 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낮다는 점이 장점으로 모듈러 주택 분야에서는 건설사 간 기술력 경쟁도 치열합니다. GS건설은 지난 2월 인천의 모듈러 아파트를 준공한 데 이어 9월엔 모듈러 주택 자회사가 개발한 철골 모듈러 공동주택 기술이 국내 최초로 18층 규모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준공 기준 국내 최고층인 13층 모듈러 주택을 준공한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현대제철과 함께 모듈러 전용 실험동을 구축해 성능 검증과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모듈러 주택을 제시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모듈러 주택의 대중화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확연한 장점을 부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공주도로 모듈러 공법의 사용이 촉진되고 있고 실제 현장에 일반화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봐야 합니다. 관건은 기존 시공 방식을 대체할 만큼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노동계 일각의 새벽 배송 제한 요구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노동자 과로사를 줄이는 안전장치란 주장과 일자리가 줄고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질 거란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새벽 5시 24분, 개처럼 뛰고 있다. 지난해 5월 쿠팡 배송기사 고 정슬기 씨는 70시간 넘는 주 6일 야간 고정근무를 하다 숨져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비극을 줄이자며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초심야 시간 배송 제한을 들고 나왔습니다. 야간 노동은 2급 발암물질에 해당할 만큼 위험성이 높아 5시간의 강제 휴직일을 두자는 겁니다. 대신 새벽 5시 출근조가 급한 물건을 아침 7시까지 배송하면 노동자 건강과 소비자 편익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에서 그 야간 노동의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안을 제출한다면 당연히 저희는 열려 있다. 하지만 일선 택배기사들은 이런 제안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단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했습니다. 주간보다 수입이 많고 엘리베이터 사용 등이 편해 심야 배송을 꺼릴 이유가 없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새벽 배송이 제한되면 불편해질 거란 응답이 64.1%로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에 야간 노동자를 실어 나르는 전세 버스 업계까지 일감 축소를 우려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적은 시간에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속, 그다음에 뛰어다니고 시간적인 압박을 시달리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2020년 2조 5천억 원에서 올해 15조 원 규모로 급성장한 새벽 배송 서비스의 명암을 놓고 당분간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양대 노총이 주최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립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동대문 DDP 앞에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노총 30년의 결심을 선포하는 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어 오후 4시쯤부터 을지로 방향과 종로 방향으로 행렬을 나눠 각각 행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은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65세 법정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시행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경찰은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개최돼 서울 도심권과 여의도 일부 도로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초미세먼지가 옅어지지만 밤사이 전국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다음 주에는 강추위는 없는 대신 일교차가 커질 것으로 보여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이 희뿌연 잿빛 장막을 들이운 듯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정체된 대기에 초미세먼지가 뒤엉킨 탓에 주변 건물도 윤곽이 흐릿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은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짙어졌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한 데다 바람까지 약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이틀째 초미세먼지가 나타났습니다. 주말에는 청정한 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대기 상하층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점차 비구름 영향권에 들면서 하늘이 흐려지겠고 밤사이에는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60mm, 내륙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쪽에서 접근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은 일요일 새벽부터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소 쌀쌀해지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예년 기온을 1도에서 3도가량 밑돌 전망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과 수능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기온도 평년과 비슷해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데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이른 아침에는 쌀쌀한 가을 날씨가 예상돼 체온 조절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비구름 영향권에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섬 지역 수험생들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렇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마지막 주말입니다. 수험생들도 가족들도 많이 긴장하고 있을 텐데요. 수능이 임박했을 때 입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마무리 학습 전략은 무엇인지 이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 입시 전문가들은 새 문제집을 풀기보다 틀린 문제 다시 보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입을 모읍니다. 시험 출제 경향에 근접한 최근 3년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문제 오답 문항을 확인해서 비슷하게 나왔을 때 틀리지 않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답을 정리한 노트도 여러 개 있으면 하나로 압축해서 수능 시험 직전까지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꼭 새로운 학습을 해야겠다면 국영수보다는 단기 암기 효과를 볼 수 있는 탐구 영역에 집중하라고 일렀습니다. 특히 탐구 영역은 정답도 중요하지만 선택지 형태와 내용까지 눈여겨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오지선다에서 정답을 고르기가 어려운 문항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이 아니더라도 오지선다에 나왔던 단어, 개념, 그리고 패턴, 함정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만큼이나 몸 상태 유지도 중요합니다. 수능 시험 시간표에 최대한 생활 리듬을 맞추면 도움됩니다. 국어 영역 시간에 국어를 공부하고 수학 영역 시험 시간엔 수학을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문제만 풀지 말고 OMR 카드 마킹 연습을 같이 해보고 가능하면 점심도 수능 시험 중식 시간에 먹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검증 안 된 약물을 먹거나 과도하게 카페인을 섭취하면 시험을 앞두고 컨디션 난조로 이어질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가족들이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간섭할 경우 수험생이 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힘들어도 평소처럼 대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북한군 건설부대 수천 명이 러시아로 순차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파병과 함께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가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규모가 최소 12,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한때 크루스크 전선에 대거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직접 교전하며 사상자 규모가 5,000명에 육박했습니다.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ваши воины сражались мужественно и героически.
종전 휴전 논의가 수면 위에 오른 뒤엔 전황이 변하면서 북한군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만여 명이 국경부근 경비 임무를 수행 중으로 추가된 공병 1000여 명은 지뢰 제거에 투입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전후 인프라 복구를 위한 건설부대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건설부대 5천여 명은 9월부터 러시아로 순차 이동 중으로 인프라 복구에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내부에서는 추가 파병 대비한 훈련과 건설부대 투입으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선 최후의 외화벌이 수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기존 파병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받는 수당은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이를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가 우리 돈으로 연간 7천억 원이 넘을 거란 추정치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소치올림픽 같은 경우는 건설여단 중심으로 5만 명 정도가 파견이 돼서 대규모 건설한 적이 있거든요. 파병을 빌미로 본격적인 외화벌이 나설 가능성이 있죠. 이런 가운데 최근 러시아군 대표단이 평양을 찾아 북측과 회담을 열고 노광철 국방상도 면담했습니다. 통일부는 추가 파병을 포함해 북러 간 군사협력 동향을 관리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학교에서 폭탄이 잇따라 터지면서 학생 등 54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17살 학생으로 폭발 당시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SMA 72라는 이름의 공립고등학교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낮 12시 15분쯤 학교 안의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서 기도 시간 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Ya, yang pertama saya lihat sih saya kepikirannya ya tentang diri saya ya kalau takutnya masjidnya roboh atau gimana. Setelah saya kan posisinya di luar. Jadi setelah lari itu saya salah satu yang pertama paling depan. Pas saya nengok ke belakang buat cek situasi, itu masjid bener-bener full asap sama orang lari-larian gitu sih, Pak. 폭발은 두 차례였고 기도하는 매트 아래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리 파편과 폭발물 조각 등에 맞아 50여 명이 다쳤는데 피해자는 대부분 이 학교 학생들입니다. 용의자인 12학년 17살 소년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떤 폭탄인지와 범행 동기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백인 우월주의를 뜻하는 14단어와 뉴질랜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인 브렌트 테런트라는 이름이 새겨진 용의자의 장난감 총을 발견했습니다. Kita temukan jenis senjatanya senjata mainan. Ada tulisan-tulisan tertentu dan itu juga menjadi bagian yang kita dalami untuk mendalami motif termasuk bagaimana yang bersangkutan kemudian merakit dan kemudian melaksanakan aksinya.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002년 발리에서 알카에다의 폭탄 테러로 202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정부와 경찰 등에 대한 폭탄 공격이 이어져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되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단정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야구 대표팀이 오늘 체코와의 평가전으로 내년 WBC를 향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홈런의 악연을 주고받았던 박동원과 김서현이 이번에는 같은 유니폼을 입고 배터리로 만났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김서현의 시속 150km 강속구를 받아친 박동원의 투런 홈런. 이 한 방은 한국 시리즈 4차전 판세를 뒤집으며 LG가 한화의 대역전승을 거두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환호와 좌절이 엇갈렸던 김서현과 박동원이 이제 함께 태극마크를 달고 투수와 포수로 호흡을 맞춥니다. 김서현을 포함해 대표팀의 젊은 투수들을 안정적으로 리드해야 하는 중책이 박동원에게 주어진 겁니다. 2명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공이 좋았고요. 타석에서 상대할 때보다 공이 좀 더 좋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놀란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동 판정 시스템이 가동됐던 KBO 리그와 달리 내년 WBC에는 ABS가 없는 만큼
포수의 프레이밍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ABS가 있을 때 낮은 변화구는 브로킹만 생각하면 되는데 없다면 프레이밍도 생각해야 되고 브로킹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39경기에 나선 정규 리그부터 한국 시리즈까지 숨가쁜 한 해를 보낸 박동원은 아직 손목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박동원과 김서현을 비롯해 한국 시리즈 혈투를 치른 LG와 한화 선수들은 다음 주말 일본과의 평가전부터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체코와의 첫 평가전 선발로는 국제 경험이 풍부한 곽빈이 낙점됐고 불펜에선 포스트 시즌에서 6타자 연속 삼진을 잡았던 김건우가 대기합니다. 한국 시리즈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선수 풀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대표팀의 최종 목적지는 내년 WBC입니다. 이번 평가전은 최적의 엔트리를 선발할 하나의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비가 조금 오고 있습니다. 낮까지 비가 조금 더 오겠는데요. 오늘 곳곳에 가을비가 내립니다. 오전부터는 제주도, 오후 늦게부터는 전남 해안, 그리고 밤부터 충청과 남부에도 비가 내립니다. 양은 5에서 40mm,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2.6도, 청주 11.6도, 그리고 대구는 8.4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포근합니다. 서울 18도 비롯해 청주와 세종도 18도, 창원은 20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